안녕하세요. 6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장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쌍의 도체, 즉 축전기에 의한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기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축전기 평행판을 예를 들면 평행판 두 개의 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리고 평행판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평행판 축전기가 가지는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D분의 A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또 이 축전기의 모양이 달라지면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식도 달라졌었는데요. 우리가 원통이라던가 또 구형의 축전기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축전기 판에 저장된 전하량을 Q라고 했을 때 이 Q 값은 양단의 전이차, 두 판 양단의 전이차를 우리가 델타 V라고 했을 때 이 델타 V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축전기 판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Q는 C 곱하기 델타 V의 값을 가집니다. 이때 이 Q라는 값은 판이 두 개가 있는데 어차피 한 쌍의 도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판이 존재하는데 양의 값, 양의 전하의 전하량 값을 왼쪽에 써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은 이제 전이차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조금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어차피 다 양수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니까 Q는 CV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문제를 풀었었죠. 또 축전기가 여러 개가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렬로 연결했을 때 등가 전기 용량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또 C1, C2 두 개의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등가 전기 용량 또는 합성 전기 용량은 C1 플러스 C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등가 전기 용량 C값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개념은 등전이 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과정을 배우는 동안 축전기가 평형 상태를 이룬 다음을 주로 배웠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다 되었을 경우에 이 전선, 도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등전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가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로를 배우게 되면 평형 상태가 아닌 경우도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Q는 CV라는 식을 적을 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또는 수초간 회로를 연결한 후에 수초간 흘렀다라든지 완전히 충전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이 평형 상태 등전이 선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전기가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 스위치를 막 닫았을 때 그 순간이라던가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 이런 경우에는 또는 충전 중, 방전이 되고 있는 중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겠지만 평형 상태일 때는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 축전기 판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진공 상태가 아니고 유전체, 유전 물질을 채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의 전기 용량 C 값은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C0라고 했을 때 유전 상수를 곱해 주어야 전기 용량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전 상수 값은 1보다 큰 값을 가졌고 또 유전체의 성질에 의해서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면 전기장 값은 진공에서의 전기장 값에서 유전 상수를 나눠준 값이 됩니다. 즉, 전기 용량 값은 유전체가 채워지면 더 증가하게 되고 두 개 판 사이에 전기장이 있을 때 이 전기장 값은 유전 물질이 채워지면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였죠. 이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축전기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을 때 유전체가 안에 있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극성 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죠. 자, 이 배열을 봤을 때 원래 진공에서의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었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극성 물질의 전기장은 반대 방향을 가지니까 전체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전기장은 결과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진공에서의 전기장에서 극성 분자들이 가지는 전기장을 임의로 빼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축전기에서 중요한 공식들을 써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더 이상 평형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회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회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 바로 전류인데요.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류의 개념을 살펴보고 또 회로로 확장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알짜 이동이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이차가 있는 곳이 있을 때 전이차에 의해서 전하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동된 값의 정도를 얼마나 많이 이동하였는가, 이 정도를 전류라는 물리량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전류의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도선입니다. 여기 단면적이 A인 도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선에는 전하들이 존재하는데요. 외부에 전원장치가 연결되어서 도선의 한쪽은 높은 전위를 가지고 다른 한쪽이 낮은 전위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안에 만약에 양의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양전하는 고전위 쪽에서 저전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의 알짜 이동값이 있을 때 전류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전류를 수식으로는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살펴볼 텐데, 우선 전류는 이동하고 있는 전하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이동할수록 전류값을 더 크게 나타낼 거니까 전하량하고는 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전하의 양만으로는 전류 값을 다 논할 수는 없는데요. 이 전하들이 움직여야 전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같은 전하량이라도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면 전류의 양은 더 작게 이렇게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전류 정의를 우리는 평균 전류 값의 정의로 이야기를 할 거고, 말로 나타내면 단위 시간당 어떠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단면적 A가 있는데 단위 시간당, 즉 1초에 단면적 A를 통과하는 전하량이 얼마인가로 전류의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단면적 A를 통과하는 전하량, 이것으로 우리가 전류의 정의를 내리고 단위를 살펴보면 쿨롱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전류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쿨롱 퍼 세크 대신에 유도된 단위 하나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암페어는 1쿨롱 퍼 세크랑 같은 단위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여러 가지 식들을 유도할 때 왼쪽 단위와 오른쪽 단위가 맞나 체크를 할 때 암페어가 쿨롱 퍼 세크다라는 이 단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유도를 하게 되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전하의 흐름률이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순간에서 현재 전하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많이 흐르고 있는가, 적게 흐르고 있는가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균 전류식이 아니라 순간 전류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평균 전류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이 값은 미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dt분의 dq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또 많이 사용하는 수식은 아무래도 이 dt분의 dq라는 전류의 수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류의 정의를 기억하실 때 dt분의 dq 이렇게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류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류라는 물리량은 벡터량일까요? 스칼라량일까요? 전류는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가, 이 전하의 흐름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하의 흐름률이 바로 전류인데 흐름의 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칼라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벡터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스칼라량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전류의 방향이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 기호 I 자체가 벡터가 될 수는 없으나 전류의 방향성은 존재합니다. 어떤 회로가 있을 때, 도선이 있을 때 이 전하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관습적으로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도선,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도선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전하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고, 또 입자 가속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이동하는 게 양전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자의 실제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선 내부의 전하의 움직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도선 내부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전자는 실제로는 마구잡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기체 분자의 운동처럼 마구잡이 운동을 막 하게 되는데, 전원 장치가 딱 걸리게 되면, 즉 전이차가 발생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전기장이 왼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원자와 충돌을 할 수는 있지만 앞쪽으로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진행하는 속도를 마구잡이 운동에 해당되는 기체 분자의 운동의 속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전기장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속도를 유동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VD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유동 속도가 포함되도록 전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선 내부로 돌아와서 이제 전하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니까 전하가 이 안에 개수가 몇 개나 들었는가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n개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이 경우에 전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 써볼 텐데, 우선 전류라는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q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델타 t는 그대로 두고요. 델타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저 도선 안에 몇 개의 전하가 들어 있었겠는가 살펴보면 단위 부피당 n개만이 전하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n 곱하기 전체 부피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는 전하의 개수이죠. 전하가 몇 개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위에 우리는 전하량이 필요하니까 또 전하 하나의 전하량을 스몰 q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양전하든 음전하든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란 의미로 스몰 q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식 안에서 델타 t분의 델타 x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파란색 단면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를 찾아보고 있는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끝에 있던 전하가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파란색 단면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즉 시간분의 델타 t라는 시간분의 거리 델타 x만큼 플러스 전하가 이동을 하는 상황일 텐데요. 즉 이 식에서 델타 t분의 델타 x가 바로 유동 속력 VD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N 라지 A VD Q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을 전류의 미시적 관점, 유동 속력이 포함되게 전류의 정의를 내린 것을 미시적 관점에서의 전류의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하 하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 전하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전류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류의 정의는 크게 평균 전류, 순간 전류, 또 미시적 관점에서의 전류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처럼 도선 내부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섞여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두 이동하고 있을 때 전류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이런 상황을 만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류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지금 플러스 전하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전하는 총 3개가 있고 이 3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양전하 이동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검정색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실제 전류의 방향이 될 건데 마이너스 전하도 존재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방향은 지금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계산에 넣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빨간색과 검정색만을 생각해 보면 총 5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류의 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플러스만 존재하네요. 플러스가 전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총 4개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2개가 있는데 2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마이너스 2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하니까 실제로는 파란색을 더하지 말고 빨간색과 검은색만 생각해서 4개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D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주어야 하니까 이렇게 2개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전류의 양은 5개, 4개, 4개, 2개 이렇게 되겠죠.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류라는 거는 스칼라량이다 라고 했죠. 따라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와 C가 같고 마지막으로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이야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를 가지고 저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전류는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전류의 정의는 평균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 순간 전류는 dT분의 dQ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류의 정의를 내리면 순서는 상관없고 NQ, AV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쿨롱 퍼 세크 또는 암페어를 더 많이 쓰는 단위인데
사실 클lum퍼세코도 자주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이 바로 저항인데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도선이 있습니다. 이 도선에 전하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양단에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전이차이더라도 전류의 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이차를 도선에 걸어 주었는데 도선의 어떠한 성질들로 인해서 전류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이차와 전류 사이에는 우선 어떤 관계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전이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들이 이동을 할 테니까 전류하고 비례하는 값을 가지겠죠. 우리는 이 비례하는 정도를 결정짓는 상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사용해야 될 개념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는 J로 한번 표시를 해보기로 할 텐데요. 전류 밀도 이 J 값을 우리는 밀도니까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만 도선 같은 경우에는 도선의 길이보다는 면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면적분의 전류 이렇게 주어집니다. 면적, 도선의 단면적에 해당이 되죠. 면적분의 전류의 양을 전류 밀도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전류 밀도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물리량이 전기 전도도입니다. 전기 전도도라는 개념은 이 전류 밀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전류 밀도라는 것은 얼마나 도선 내부의 전하들이 많이 이동을 하느냐인데 무엇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면 전기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선의 양단에 전이차가 있다라는 말은 곧 그 사이에 그 위치들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데요. 즉 전기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전하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많이 흐를 거다. 그래서 전기장과 전류 밀도는 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이 비례하는 정도가 바로 전기 전도도 시그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그마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도체다. 도체라는 것은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좋은 도체가 된다라는 것은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는 말,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다른 물리량으로부터 찾는 것이 좀 더 쉬워서 잠시 후에 찾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저항인데요. 우리가 저항은 기호 R로 나타냅니다. 자, 저항값을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전류 밀도 그리고 전기 전도도 시그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은 A였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전류 밀도 값은 시그마 곱하기 전기장 2라고 했는데 양단의 전이차가 V라고 했고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전기장은 L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V는 ED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V는 EL 해서 E 대신에 L분의 V를 사용했습니다. 델타자는 생략하고 그냥 V로 나타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전압 V는 전이차 V는 시그마 분의 전류 밀도 곱하기 도선의 길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류 밀도라는 것은 면적분의 전류라고 했으니까 면적 곱하기 시그마 분의 길이 그리고 남은 것은 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 V는 전류 곱하기 전류를 먼저 쓸게요. 전류 곱하기 나머지 상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저항 R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전압을 걸어 주었는데 그만큼 전류가 전부 전류로 바뀌어서 이제 전류가 흘러줘야 되는데
이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저항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값은 A 시그마 분의 L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도선의 모양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되고 또 도선의 모양에 의해서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이런 값이 저항이 됩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길이가 길면 가는 동안 더 많이 부딪힐 테니까 길이가 길면 저항값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럼 같은 전압이라도 전류의 양은 더 적어지겠죠. 반대로 면적이 넓어지면 더 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값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같은 전압에서 전류는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저항의 단위는 유도된 단위인 옴을 사용합니다. 이 옴이라는 단위는 볼트 퍼 암페어라는 단위와 같은 V는 IR이니까 볼트 퍼 암페어와 같은 단위가 되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저항이 옴의 단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단위도 유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비저항입니다. 비저항은 로우라는 값으로 기호를 사용할 건데 로우라는 비저항 값은 전기 전도도 시그마의 역수로 정의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항이라는 값은 A 시그마 분의 L이었는데 로우 곱하기 A 분의 L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저항 로우의 단위는 L이 미터고 그다음에 요 면적 A가 미터 제곱이니까 결국 비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단위 역시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비저항을 정의 내리게 되면 우리가 전기 전도도까지 한꺼번에 단위를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항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압과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V는 IR이라는 수식이 되겠는데요. 도선에 1V의 전압이 걸려 있을 때 만약 그 도선의 저항이 1옴이다 라고 하면 전류값은 1A가 될 거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로 전류를 계산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로 또 수식을 바꿔보면 I는 R분의 V, 전류를 많이 계산하니까 I는 R분의 V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V는 볼트의 단위는 암페어 곱하기 옴 단위와 같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이 모든 소자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옴의 법칙을 만족하는 소자를 옴 물질 또는 옴 소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다. 비옴 소자, 비옴 물질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항과 비저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식을 살펴보면 저항의 수식에는 도선의 단면적과 길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항이라는 값은 도선의 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비저항은 저항에서 딱 면적이나 길이와 관련된 부분이 쏙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저항은 물질, 그 도선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 되는 거고 저항 R값은 고유의 성질에 그 도선의 모양, 특성까지 고려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을 반영하고 저항은 물체의 성질을 반영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은 그 물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부분까지 포함된 이야기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저항이라는 값은 그렇다면 비저항과 그리고 도선의 길이나 단면적의 넓이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저항은 또 온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물체의 성질이 아닌 물질의 성질인 비저항 로를 가지고 온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길이나 면적은 좀 밖으로 떼어두고 우선은 물질 자체가 온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물질 고유의 그 성질 자체가 온도가 달라지면 저항값이 비저항값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저항이 온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저항 로 값은 로 제로 그리고 1 플러스 알파 t 마이너스 t 제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일단 저항값은 온도하고 비례하는 값을 가지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저항값, 로 값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선 내부에 원자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커지게 되는데 이때 이 원자들 사이를 지나가는 전자들이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로 제로라는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 제로라고 하면 기준 온도, 특정한 온도에서 그때의 비저항 값을 의미하는데 이때 기준 온도라는 것이 바로 T0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도 정도 이 온도를 우리가 기준 온도로 보기 때문에 T0에서의 비저항 값이 로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게 실험에서 얻는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 다른 식으로부터 이 식을 유도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비례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이 알파라는 것도 온도 계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실험을 해서 이 알파 값도 찾아내고 또 로와 나머지 온도 사이의 관계식도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온도와 저항이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로 값이 증가한다, 저항이 증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증가한다 라는 말은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더 작은 값을 가진다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겠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1 플러스 t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여기 앞부분에 로 제로라는 값이 붙게 되는데요. 그 말은 온도가 0도일 때 비저항 값이 0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라고 하면 온도가 0이 됐을 때 저항이 아예 없어서 내가 전이차를 걸어준 만큼, 즉 에너지를 준 만큼 모두가 다 전류로 흘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0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서 0이 되더라도 비저항 값이 존재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서는 바로 이 로 제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온도가 0이 되더라도 어떤 상수값이 계속해서 남아있더라. 그리고 물질에 따라서 그 남아있는 값은 다른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저항과 온도 사이의 관계는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물리량은 전력입니다. 저항이 나오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요. 전력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학에서 배웠을 때 시간분의 에너지 뭐 이렇게 배우는데요. 에너지의 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간략하게만 정확하게 유도를 하진 않고요.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보면 인류의 개념인데요. 일의 능률이기 때문에 시간당 에너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때 이 델타 U라는 값은 전자기학에서 QV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T분의 Q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Q가 전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IV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압을 이야기할 때 델타 부분을 많이 생략하니까 그냥 IV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률에 해당되는데 전자기학에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이 값은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해서 전력이라는 값은 VI 또는 IV에 해당이 되고 전압
V가 IR이라는 오매 법칙을 만족한다면 전력은 I제곱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또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력의 단위로는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와트는 1볼트 암페어와 같은 단위가 되고요. 우리가 역학에서는 줄,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에너지 효율이기 때문에 또 줄 퍼 쿨론과 같은 단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들을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V는 IR이라는 오매 법칙은 앞으로 계속해서 회로 문제에서 많이 접할 부분이니까 전류 밀도와 전력과 관련된 문제만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은 단면적이 서로 다른 A1, A2 양쪽 면이 서로 다른 도체의 일부가 있을 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 단면 A1을 지나는 전류 밀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J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전류 밀도는 면적분의 전류인데요. 면적은 A1이 될 거고 전류는 단면적 A1을 지나는 전류가 되겠죠. 자, 여기서 I1은 지금 이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어느 지점을 지나든 전류의 양은 똑같이 I가 되니까 그대로 바꿔서 써주고 단면적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단면적은 파이 R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파이를 3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0.4cm네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 되겠죠. 파이 R의 제곱 분의 12A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값은 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정리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B번 A2에서 전류는 더 큰가 작은가 아니면 같은가 묻고 있습니다. 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선의 어느 부분을 지나든 중간에 이 부분을 지나든 어느 부분을 지나든 간에 전부 전류는 I, 똑같은 I가 흐르기 때문에 B번은 같다 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번은 A2에서 전류 밀도가 더 클까 작을까 아니면 같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든 도체의 일부 중에 어느 단면을 지나든 지금 전류의 양은 똑같이 I인데요. 단면적이 더 넓어졌죠. A1에 비해서 A2의 단면적이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 밀도는 단면적과 반비례하죠. 면적이 넓을수록 전류 밀도는 작아질 테니까 따라서 10번에서의 결과는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전류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2가 4A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반지름은 우선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계산을 해보면 A2의 반지름은 단면적이 A1의 4배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2배가 되면 되겠죠? R2는 R1의 2배가 되면 되니까 0.8cm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2번 전류를 구하여라. A2에서 전류는 I2는 그대로 I 모든 곳에서 동일한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싶었던 전류 밀도를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요. 2번 단면적을 지나는 전류 밀도이니까 J2라고 표기를 해보고 A2 단면적에 지나가는 전류량이 될 거고 A2는 파이 R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I2는 I랑 똑같다라고 했고 R2가 R1의 2배가 되니까 4파이 R1의 제곱 I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다르게 풀어도 되겠지만 4분의 1의 J1
그러니까 첫 번째 단면적을 지나는 경우에 전류密도의 4분의 1배가 됩니다. 면적이 4배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4분의 1배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6.25, 4분의 1을 나눠주면 되니까 6.25 곱하기 10의 4승 암페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 요금을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등이 있는데 이 등을 24시간 켜놓았을 때 드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는 전류가 흐르는 등에 전력을 계산해 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체크를 하고 그 소비당 드는 비용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전력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VI로 주어지는데 110V 전선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110 곱하기 전류는 1.7A 따라서 전력량은 110 곱하기 1.7 해주면 187W 이렇게 나오네요. 자, 187W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전류가 흐르는 등을 24시간 켜놓으면 얼마를 소비할 것인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전력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은 곧 일률인데 일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했는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력만을 계산을 했을 때는 단위 시간당 소비된 에너지가 되겠죠. 우리는 24시간을 켜놓을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력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 사용을 했는지를 곱해 주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 변화를 하지 말고 24시간을 그대로 곱해 주겠습니다. 187 곱하기 24를 하면 4488이 나오는데요. 단위는 와트와 시를 곱했으니까 시간을 곱했으니까 와트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킬로와트 시당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4.488 킬로와트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킬로와트 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금액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1킬로와트 시 사용했을 때 100원이 드니까 총 금액은 440, 100을 곱해주면 되죠? 에너지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448.8원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로 내에 있는 전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회로 안에 전구가 있는 경우인데요. A부터 F까지 전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구가 있는데 두 개의 전구의 전력은 30W와 60W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회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등전이선의 개념 등 또 그 밖에 전력을 계산하는 식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값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류가 큰 순서대로만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다른 말이 없어도 우리가 이러한 회로 문제를 풀 때 평형 상태다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 B 양단에 지금 전이차 델타 V가 있는데요. 이 V를 제가 AB 양단의 전이차라는 의미로 VAB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로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함께 연결된 선은 예를 들어 왼쪽 부분은 왼쪽 부분끼리 등전이 선이 됩니다. 이때 회로에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회로에 갈라지는 부분, 이런 파란색 점 같은 분기점이 있더라도 모두 등전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전이가 아니라면 이 선을 따라 전하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등전이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VAB, VCD, VEF는 모두 같은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전력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텐데 몇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류 값을 기호로 표현을 해볼 텐데 이 전류를 I, 여기 흐르고 있는 전류를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점을 만나게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분기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전류는 전하의 이동에 관련된 개념이죠. 전하는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도선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분기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하들은 위쪽으로 가거나 C가 있는 쪽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가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I1, I2 이렇게 기호를 다르게 표현을 해볼 거고 원래 I라는 전류가 있었는데 전하가 이동하고 있었는데 분기점을 만나면서 두 군데로 갈라질 건데 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는 없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전류의 양을 합한 값은 원래 전류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i는 i1보다 크다는 것, 역시 i는 i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i1을 살펴볼 텐데 이 i1의 전류가 흐르는 곳에 30W의 전구가 있습니다. i는 P는 VI라는 조건에 의해서 제가 P는 VI라는 조건을 쓸 수 있으니까 i는 V분의 P가 될 텐데 모든 V가 지금 다 똑같죠. AB 양단, CD 양단, EF 양단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V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1은 V분의 30일 거고 I2는 V분의 60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I2가 I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I가 가장 크고 그 다음 I2 그리고 마지막이 I1 이런 순서대로 전류가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나열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6장 전류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와 저항 부분은 27장에서 배울 증류 회로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자세한 문제들은 27장에서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